환경보호라는 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환경을 보살피자 환경보살입니다. 요즘 환경오염, 환경보호,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자연재해가 찾아온다는 얘기,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인 해결책인 파리 기후 협정, 줄여서 파리 협정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협정은 2015년 UN 기후변화 회의 당시 195개국이 참석하여 채택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후 협약입니다. 파리 협정의 주요 내용은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기온보다 2도씨만큼, 섭씨 2도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기후협정이고, 가능하면 1.5도만큼만 증가하도록 한번 제한을 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전 세계 식량 공급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을 한번 시켜보자 라는 취지의 협약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느냐? 지구가 가진 열의 대부분은 모두 태양열에서 많이 오게 되는데, 거기서 지구 복사를 통해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열을 온실가스들이 그걸 막아버립니다. 막아서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온실가스라고 부르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메탄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훨씬 높지만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려는 그런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실가스 배출을 탄소 배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가 연소하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현재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섭씨 약 0.8도에서 1도 정도 증가한 상태인데요. 지금의 온실가스 영향과 기후변화 추세대로라면 2100년이 되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약 6.4도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대로 만약에 2100년이 되었을 때 6.4도만큼 증가해 있다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전 세계 GDP의 20% 수준에 달하면서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비슷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기상이변과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극지방과 고지대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2050년이 되었을 때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전 지표면의 11%가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폭염, 가뭄, 홍수로 인한 피해와 극심한 식량난이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 얘기했을 땐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예측 자료는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후 영상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는 인과관계를 불신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걸 지구온난화 허구설이라고 하죠. 이 지구온난화 허구설의 근거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보면, 하나는 지구가 원래 온도가 낮은 추운 빙하기와 따뜻해지는 간빙기,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금은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로 진행되는,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가 사실이긴 하지만 그 위험성이 과장되어 있다는 의견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100%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설을 세워서 연구하는 게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허구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구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일부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2016년 기준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모두 통계를 내보니까 과학자들의 97%가 온난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구온난화 허구설, 회의론자들의 의견은 3%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믿지 않았거나 그게 오해다, 너무 부풀려져 있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가
건강한 사회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그 의견이 바뀔 수도 있겠죠.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3%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지구온난화 허구설이 나름대로 타당하고 가치가 있는 의견이라고 수용하고 한번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할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를 많이 쓰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용량이 많이 축적된 나라들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서구권의 국가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석탄과 석유,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뤘을 거고 그동안에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거란 말이죠. 축적된 양으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머지 국가들은 뒤늦게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경제발전을 했고 이제서야 조금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에어컨 바람 쐬면서 빠른 자동차 운전하면서 다니려고 하는데 그걸 전 세계가 파리 협정이라는 기후 협정을 통해서 그 화석연료를 못 쓰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면 우리는 그러면 혜택을 얼마 보지도 못했고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은 많은 한 100년, 200년이 되는 기간 동안 혜택을 받는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타당한 의문점이죠. 실제로 파리 협정 이전에 있었던 기후 협정들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따로 분류해서 지금까지 탄소 배출을 많이 해온 선진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개발도상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기후협약의 역사를 보면 1997년에 있었던 도쿄의정서에서 선진국들끼리 온실가스 배출을 우선 감축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있었던 코펜하겐 협약에서는 선진국들이 도쿄의정서 때보다 강화된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개발도상국들은 그 나라의 온실가스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걸 보고하는 의무까지만 지도록 협약이 되었었죠. 이렇게 기후협약의 역사를 보면 선진국들이 많은 혜택을 본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힘쓰지 않으면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 이내에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인명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책임이 좀 덜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닥친 것이죠. 자, 그럼 파리 협정 내용을 따라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얼마나 자연재해가 줄어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파리 협정에서는 수많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두 개의 체크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양을 2010년에 비해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두 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아예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그 배출되는 양만큼의 온실가스를 흡수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같은 곳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그 산림을 보존하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제로라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더했을 때 제로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에 50%로 줄이고 2050년에 제로로 만들게 되면 전 세계 평균 기온의 상승치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1.5도만큼만 상승한 상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 이전의 기후 협정들에서는 2050년 기준으로 2도만큼 상승해도 아마 괜찮을 것이다 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파리 협정이 일어났던 2010년대에 들어오니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생각보다 지구온난화의 가속이 너무 빨리 진행됐다는,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만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너무나 빨리 닥쳐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우리 자식 세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을 거니까 환경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교육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연구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앞으로 3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심해지는 것을 몸소 느낄 세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한 세대만큼의 가속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서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치를 1.5도만큼만 상승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든 목표라는 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2050년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 식량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육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고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기를 생산하는 축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해요. 전 세계인들이 강제로 채식을 하게끔 바뀌진 않겠지만 배양육이라든지 대체육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히 낮춰진 형태의 식량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동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자동차가 있죠. 지금은 휘발유 자동차가 가장 많고 경유차도 많지만 그것을 전기 자동차가 대체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그 전기 자동차가 사용하는 전기 또한 화석연료를 태워서 화력 발전을 통해서 동력원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 비율도 점점 줄여서 친환경적인 전력, 바이오 에너지나 수소 전력 등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보통의 전기차가 휘발유 차보다 훨씬 비싸서 쉽게 살 수는 없지만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늘어난다든지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개발이나 생산 비용이 저렴해진다면 앞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휘발유 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눈을 돌리는 시대가 오게 되겠죠. 세 번째, 여러 가지 산업의 형태들이 지금과는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서 축산업, 건설업, 제조업 등 온실가스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의 규모나 형태가 점점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파리 협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보호라는 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전기를 아껴 쓰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물론 꾸준히 해야겠지만 우리 개개인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만큼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 나라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되는 비닐 이런 것도 다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랑 같이 담아서 이만큼 묶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거든요. 분리수거율이 진짜 낮은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다 너무 착해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 착한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전 국민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게 된 데는 정부의 규제라는 것이 작용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말이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개인에게 종량제 봉투 구매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되고, 그리고 분리수거를 잘못했을 경우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페널티도 있고요. 이런 정부의 규제 때문에 개인과 가정에서 부담이 생기게 되면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미 탄소 배출량에서 가정과 기업을 비교해 봤을 때 기업이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개인과 가정에게는 이미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할 일은 기업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해 버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산업용 석탄이나 석유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기업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거두려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균형 있는 정책을 내세워야만 기업들이 어려워지지 않게끔 올바른 방향으로 균형 있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물론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는 거겠지만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개인들이 감시하고 유도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환경 위기 단계에서 우리 개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